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직 암 전문의가 목숨 걸고 알려주는 의사의 거짓말 42가지입니다. 저자는 이시 히카루, 출판사는 성한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시 히카루, 도쿄 신니 혼바시 이시 클리닉 원장이다. 1947년생, 1971년 니온 의과대학 졸업, 도쿄 여자의과대학 근무, 1983년 박사학위 취득.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암 사망자의 숫자를 보더라도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기만 합니다. 이를테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암 사망자를 비교하면 3,6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암의 3대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입니다. 수술은 최근에 내시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보급되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항암제의 발전 수준은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60년 전에 개발된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암에는 반드시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려고 투여한 항암제가 역으로 암 사망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는 살세포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의 효과를 발휘하는 항암제로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증식이 왕성한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입니다. 따라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도 증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송두리째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항암제가 이렇게 면역세포까지 함께 죽이기 때문에 암 환자는 모두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원래 저하된 면역력이 더욱더 저하되는 것입니다. 암 치료를 하려면 면역력 향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로 더욱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 때문에 항암제를 환자에게 2년 이상 계속해서 복용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이유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자가 모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만약 항암제가 암 전이와 재발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평생 복용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항암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가스로 사용되던 호스겐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 호스겐의 독성을 묽게하여 개발한 것이 바로 항암제입니다. 실제로 1995년도에 구소련에서 호스겐을 근거로 OFU라는 최초의 항암제가 개발되어 일본에 도입되었습니다. 항암제는 매우 소중한 면역세포마저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암제로는 암의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암 연구에서 줄기세포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암 줄기세포는 암세포를 생성하고 종양을 만드는 우두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직폭력 집단의 두목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는 증식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살세포제는 증식이 왕성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거의 증식을 하지 않는 암 줄기세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암 줄기세포는 나무로 비유하자면 줄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잔가지나 잎에 해당하는 암세포를 항암제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암 줄기세포가 남아있다면 전이 재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화상검사에서
암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완치되었다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순식간에 전이 재발하여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해져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많은 암 치료센터에서는 아직도 살 세포제가 항암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항암제는 암세포와 함께 면역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나 분자 표적 항암제는 면역세포를 죽이지 않으며 그것이 기존의 항암제와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새로 승인된 항암제는 모두 분자 표시적 항암제로서 모두 면역력을 향상시키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약입니다. 21세기의 암치료는 면역을 중시하는 치료입니다. 사기성을 띤 면역요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극히 부분이나마 효과가 있는 면역요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 전문의는 이런 면역요법조차 부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무시하고 시대에 뒤진 암 치료에만 매달리고 있는 한심한 상태입니다. 곤도 마코토 의사의 방치요법이란 진짜 암이라면 전이되어 이미 시기를 놓쳤고 암과 비슷한 가짜 암은 방치해두어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저의 환자 중에서 양성의 대양 용종을 1년 반 동안 방치해 두기만 하다가 암으로 진행되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년 후에 재검사를 하자고 권고했지만 그는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결국 그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 저의 클리닉으로 찾아와서는 수술 후에 항암제를 투여받고 무척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해 연말 매년마다 한 번씩 저의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던 69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위가 더부룩하기에 검사를 했더니 조기 위암 의심이 들었고 그 시점에서는 내시경으로 병소를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수선한 연말연시의 분위기로 인해 수술은 1개월 반 정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내시경 절제를 위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환부를 세정했는데 출혈이 심해 수술을 중지하고 세개수의 조직을 떼어내 생체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세개수 모두가 암으로 판명이 되어 저는 환자에게 니온 의과대학 소화기외과를 소개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내시경으로 점막하 층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리검사에서 암세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환자는 결국 위 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곤도 마코토 의사의 이론에 따르면 양성의 대양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초기 암은 가짜 암이므로 진짜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조기 위암이 의심스럽다가 불과 1개월 반 만에 위암으로 발전했으며 내시경 절제도 내시경 점 막하 층 절제도 안 되어 결국에는 위 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암 발견에 진력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역 의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암과 비슷한 가짜 암과 같은 황당하고 잘못된 이론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5천억 엔의 예산을 들이면 일본에서 위암을 박멸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헬리코박터균 박멸입니다. 이 학자는 위암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므로 그것을 박멸하면 위암은 없어진다라고 주장했으며
그 결과 헬리코박터균 박멸은 보험 진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면 위암에 안 걸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증거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았어도 위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위암 환자를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도 위암을 100%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어디까지나 위암을 발생시키는 한 가지 요인에 불과합니다. 위암은 위의 장상 비화생 상태를 방치하면 발생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상 비화생이란 염증으로 위 점막이 장세포로 치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암은 만성적인 염증이 발단이 됩니다. 위암의 경우는 만성 위염이 발단입니다. 사람은 20세가 지나면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2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장의 위축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는 매년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상피 화생을 방치한 사람한테 자주 위암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암치료 전문가는 장상피 화생을 위암이 되기 직전의 단계라고 합니다. 결국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도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위암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상피 화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4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균, 노쇠 현상, 식습관,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헬리코박터균도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노쇠 현상과 식습관, 스트레스도 위염과 위축성 위염의 원인이 됩니다.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위암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 위장의 컨디션이 안 좋다며 진찰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서서히 위 점막이 위축되어 가지만 문제는 나이에 걸맞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위축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식생활에 관해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매운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고추를 많이 먹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는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 먹고 있었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히 매운 고추는 위를 자극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운 고추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당치도 않은 착각입니다. 매운 고추는 위 점막을 점점 위축시킵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의 매운 고추를 먹지 않으며 매운 김치도 안 먹습니다. 그만큼 매운 고추는 위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인에게 위암이 많은 것은 노쇠 현상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된 후에는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액과 소화 도중에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여 그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자가 많은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적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균을 박멸하면 대개 30%의 사람에게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입니다. 윗속에는 위산이 있어서 대부분의 음식을 녹여버립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무엇이든 녹여버릴 만큼 위산은 강력한 것입니다. 가령 손가락을 위산에 담가두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균도 평소에는 위산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은 강한 산성의 위액에서도 살아남아 암모니아를 발생시킵니다. 암모니아는 알칼리성이므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버리면 암모니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 속은 순식간에 지나치게 산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고령화가 될수록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위산이 쉽게 식도 안으로 역류합니다. 그때 산성이 너무 강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의 식도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했는데 식도암에 걸리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50세를 넘긴 환자가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고 싶다고 하면 먼저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 후에 그런데도 헬리코박터균 박멸을 원한다면 자기 책임으로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태도를 바꿉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작용하는 스테로이드는 기적의 약이라 일컫는데 류머티스와 교원병 등의 자기 면역 질환에서 반드시 처방되는 약입니다. 자기 면역 질환이란 면역이 폭주하여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질병이므로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증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암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은 쉽게 암에 걸립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영구제를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류머티스와 교원병으로 처방되는 복용약과는 비교해보면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은 기본적으로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류마티스와 교염병 치료에는 면역 억제제도 사용되는데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 투여됩니다. 면역 억제제란 명칭 그대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으로 폭주하는 면역을 억제하여 증상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장기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타인의 장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반응 역시도 면역 기능의 하나입니다. 암 환자의 몸속은 면역 억제 상태에 있습니다. 암이 면역을 억제하여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암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의 몸은 무법지대와 같은 곳이라 제멋대로 증식과 전이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면 암 환자와 비슷한 체내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꼴이 되어 암이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가 그런 위험성을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입니다. 무릎 통증은 치유된다. 연골 성분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한 것으로 프로테오글라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 연골의 성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분들을
바깥쪽으로 감싸고 있는 막인 콜라겐입니다. 도시락으로 비유하자면 안에 들어있는 밥과 반찬이 연골의 성분들이고 도시락 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콜라겐입니다. 밥과 반찬이 있어도 도시락 상자가 없으면 제각기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도시락 상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시락 상자가 튼튼하지 않으면 연골 성분들을 아무리 보충해도 무릎 통증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고품질 콜라겐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마모된 환자의 무릎을 촬영해보면 뼈 연결 부위 위에 간극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고품질의 콜라겐을 복용한 후에 재차 촬영을 해보면 무릎뼈 연결 부위에 간극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골이 재생된 것입니다. 이유는 콜라겐으로 인해 프레임이 튼튼해져서 연골이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형외과의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인공관절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무릎과 고관절에 통증이 생기면 정형외과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 CT 촬영,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뒤에 느긋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연골은 상당히 닳아 없어졌는데요? 독자 여러분이 환자라면 이렇게 묻겠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노화 현상이므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골은 재생이 안 되니까요. 히알루론산 주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상황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통원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보행이 곤란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밖에 없네요. 이때쯤이면 체념한 상태가 된 환자는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공관절을 하면 걸을 수 있나요? 물론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여러 번 교체를 해야 한다.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단 인공관절로 대체하면 이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동안 서서히 닳아 마모되므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옵니다. 통상적으로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즉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2회에서 3회 정도 교체를 해야 하며, 게다가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 조형 검사의 방사선 피폭량은 흉부 엑스레이의 약 2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제약품과 오리지널 약품은 효과가 다르다. 독자 여러분은 복제약품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네릭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을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다른 제약사에서 만든 복제약품을 의미하는데요. 후생 노동성은 그것의 약효가 오리지널 약품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복제약품 메이커 역시 그렇다고 주장하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독자 여러분이 복제약품은 오리지널 약품과 효과는 같고 가격은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세뇌당한 것입니다.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이 동일할 리는 없습니다. 복제된 약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저의 경험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치료로는 치유되지 않는 난치성 식도염입니다. 먼저 식도염이 발견된 사람에게 통상적인 치료약을 복용한 뒤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고 치유되지 않았다면 난치성이라고 판단하여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오리지널 약품을 복용한 사람들 모두가 치유되었고 단 한 건도 난치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리지널 약품이 아니라 복제약품을 2개월 동안 복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의 효능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제약품은 오리지널 약품 메이커가 공개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약을 제조하지만 오리지널 약품 메이커는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복제약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오리지널 약품과 똑같이 만들었다 해도 온도 조건이나 첨가물 등 미묘한 부분에서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것이 효과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에 비유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메밀국수만 전문으로 하는 유명 식당의 메밀국수와 일반 식당의 메밀국수는 맛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동일한 메밀가루로 만든다 해도 유명 식당의 메밀국수와 일반 식당의 메밀국수의 맛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유명 식당의 메밀국수가 더 비싼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제약품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는 제조하지 않으며 주된 제조회사는 인도나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복제약품 메이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혹 TV 광고에서 공장 건물과 제조 과정을 비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한 짝퉁 원료를 정제로 만들거나 캡슐로 만들고 있을 따름이지 자사에서는 하나도 개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품을 복제약품으로 변경한다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복제약품을 처방하면 약사에게는 조제료가 더해집니다. 독자 여러분이 약국에서 복제약품을 선택하면 그 약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약국의 약사들이 복제약품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30%가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부담하는 의료비에는 물론 조제료가 포함됩니다.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의 값은 처음부터 10대 6의 차이가 납니다. 복제 약값이 40% 정도 저렴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조제료가 첨가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작용의 경우 보상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혈당 수치를 낮춰도 당뇨병 합병증은 발생한다. 당뇨병에는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혈당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혈당 수치와 헤모글로빈 A1C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6%대로 하면 합병증의 빈도는 준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뇨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혈관 병변입니다. 당뇨병이 발생하면 어째서 혈관 병변이 자주 발생하는지 그 상세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화된 콜라겐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모세혈관의 주 성분은 콜라겐인데 통상적으로 콜라겐끼리는
서로 다리를 놓듯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 내 콜라겐이 노화되어 통상적인 다리와는 다른 엉뚱한 다리를 놓아버리는데 그것을 노화가교라고 합니다. 노화가교를 만든 콜라겐은 더 이상 정상적인 콜라겐이 아니기 때문에 노화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이 노화가교는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 출혈하거나 잘 막히게 됩니다. 눈에 망막 모세혈관이 터져서 출혈하면 안저출혈이 되며 발에 모세혈관이 막히면 발에 괴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효과가 없는 약을 부적처럼 처방한다. 혈액순환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독일의 바이엘사가 판매하는 바이아스피린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이아스피린은 바이엘사의 아이스피린이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진통 소염제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혈액순환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단가도 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0억 달러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약효가 순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뇌경색의 재발을 막는 예방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아스피린이 이런 병들을 예방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제약회사가 인터넷 회의를 개최했을 때 바이아스피린이 주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소화기 내과 의사가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바이아스피린이 심장병과 뇌경색 재발을 예방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순환기 내과 의사는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오갔던 그들의 대화 내용을 틀림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바이아스피린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약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 의의들에게 물으면 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적 같은 바이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소화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장 위축도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다른 소염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통제이기 때문에 궤양이 생겨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며 하열이나 빈혈 등의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궤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적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 책의 결론으로서 신뢰할 만한 의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책 속에서 소개된 수많은 사례를 포함해 정리한 뒤에 앞으로 의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만한 의사를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입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병원 순위는 조작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전혀 믿을 바가 못 되지만 입소문은 믿을 만합니다. 소문난 의사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지방에서 가장 오랫동안 개업이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개인 병원이 살아남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거에는 개업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환자가 찾아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장기간 개인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의사라면 그만큼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좋은 점이 없으면 환자는 몰려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평판이 좋은 의사나 장기간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가 있다면
일단 진찰을 받아보고 그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것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의사들의 사례,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는 의료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이었습니다. 일본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직 암 전문의가 목숨 걸고 알려주는 의사의 거짓말 42가지입니다. 저자는 이시 히카루, 출판사는 성한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시 히카루, 도쿄 신니 혼바시 이시 클리닉 원장이다. 1947년생, 1972년 니온 의과대학 졸업, 도쿄 여자의과대학 근무, 1983년 박사학위 취득.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암 사망자의 숫자를 보더라도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기만 합니다. 이를테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암 사망자를 비교하면 3,6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암의 3대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입니다. 수술은 최근에 내시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보급되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항암제의 발전 수준은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60년 전에 개발된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암에는 반드시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려고 투여한 항암제가 역으로 암 사망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는 살세포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의 효과를 발휘하는 항암제로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증식이 왕성한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입니다. 따라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도 증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송두리째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항암제가 이렇게 면역세포까지 함께 죽이기 때문에 암 환자는 모두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원래 저하된 면역력이 더욱더 저하되는 것입니다. 암 치료를 하려면 면역력 향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로 더욱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 때문에 항암제를 환자에게 2년 이상 계속해서 복용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이유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자가 모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만약 항암제가 암 전이와 재발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평생 복용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항암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가스로 사용되던 호스겐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 호스겐의 독성을 묽게하여 개발한 것이 바로 항암제입니다. 실제로 1995년도에 구소련에서 호스겐을 근거로 OFU라는 최초의 항암제가 개발되어 일본에 도입되었습니다. 항암제는 매우 소중한 면역세포마저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암제로는 암의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암 연구에서 줄기세포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암 줄기세포는 암세포를 생성하고 종양을 만드는
우두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직폭력 집단의 두목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는 증식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살세포제는 증식이 왕성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거의 증식을 하지 않는 암줄기세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암줄기세포는 나무로 비유하자면 줄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잔가지나 잎에 해당하는 암세포를 항암제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암줄기세포가 남아있다면 전이 재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화상검사에서 암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완치되었다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순식간에 전이 재발하여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해져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많은 암 치료센터에서는 아직도 살세포제가 항암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항암제는 암세포와 함께 면역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나 분자 표적 항암제는 면역세포를 죽이지 않으며 그것이 기존의 항암제와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새로 승인된 항암제는 모두 분자 표시적 항암제로서 모두 면역력을 향상시키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약입니다. 21세기의 암치료는 면역을 중시하는 치료입니다. 사기성을 띤 면역요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극히 부분이나마 효과가 있는 면역요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 전문의는 이런 면역요법조차 부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무시하고 시대에 뒤진 암 치료에만 매달리고 있는 한심한 상태입니다. 곤도 마코토 의사의 방치요법이란 진짜 암이라면 전이되어 이미 시기를 놓쳤고 암과 비슷한 가짜암은 방치해두어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저의 환자 중에서 양성의 대양 용종을 1년 반 동안 방치해 두기만 하다가 암으로 진행되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년 후에 재검사를 하자고 권고했지만 그는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결국 그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 저의 클리닉으로 찾아와서는 수술 후에 항암제를 투여받고 무척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해 연말 매년마다 한 번씩 저의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던 69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위가 더부룩하기에 검사를 했더니 조기 위암 의심이 들었고 그 시점에서는 내시경으로 병소를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수선한 연말연시의 분위기로 인해 수술은 1개월 반 정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내시경 절제를 위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환부를 세정했는데 출혈이 심해 수술을 중지하고 세개수의 조직을 떼어내 생체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세개수 모두가 암으로 판명이 되어 저는 환자에게 니온의과대학 소화기외과를 소개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내시경으로 점막하 층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리검사에서 암세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환자는 결국 위 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곤도 마코토 의사의 이론에 따르면 양성의 대양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초기 암은 가짜 암이므로 진짜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조기 위암이 의심스럽다가 불과 1개월 반 만에 위암으로 발전했으며 내시경 절제도 내시경 점 막하 층 절제도 안 되어 결국에는
위 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암 발견에 진력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역 의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암과 비슷한 가짜 암과 같은 황당하고 잘못된 이론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5천억 엔의 예산을 들이면 일본에서 위암을 박멸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헬리코박터균 박멸입니다. 이 학자는 위암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므로 그것을 박멸하면 위암은 없어진다라고 주장했으며 그 결과 헬리코박터균 박멸은 보험 진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면 위암에 안 걸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증거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았어도 위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위암 환자를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도 위암을 100%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어디까지나 위암을 발생시키는 한 가지 요인에 불과합니다. 위암은 위의 장상 비화생 상태를 방치하면 발생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상 비화생이란 염증으로 위 점막이 장세포로 치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암은 만성적인 염증이 발단이 됩니다. 위암의 경우는 만성 위염이 발단입니다. 사람은 20세가 지나면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2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장의 위축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는 매년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상피 화생을 방치한 사람한테 자주 위암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암치료 전문가는 장상피 화생을 위암이 되기 직전의 단계라고 합니다. 결국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도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위암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상피 화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4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균, 노쇠현상, 식습관,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헬리코박터균도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노쇠현상과 식습관, 스트레스도 위염과 위축성 위염의 원인이 됩니다.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위암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 위장의 컨디션이 안 좋다며 진찰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서서히 위 점막이 위축되어 가지만 문제는 나이에 걸맞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위축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식생활에 관해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매운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고추를 많이 먹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는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 먹고 있었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히 매운 고추는 위를 자극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운 고추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당치도 않은 착각입니다. 매운 고추는 위 점막을 점점 위축시킵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의 매운 고추를 먹지 않으며 매운 김치도 안 먹습니다. 그만큼 매운 고추는 위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인에게 위암이 많은 것은 노쇠 현상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된 후에는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액과 소화 도중에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여 그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자가 많은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적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균을 박멸하면 대개 30%의 사람에게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입니다. 위 속에는 위산이 있어서 대부분의 음식을 녹여버립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무엇이든 녹여버릴 만큼 위산은 강력한 것입니다. 가령 손가락을 위산에 담가두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균도 평소에는 위산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은 강한 산성의 위액에서도 살아남아 암모니아를 발생시킵니다. 암모니아는 알칼리성이므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버리면 암모니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 속은 순식간에 지나치게 산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고령화가 될수록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위산이 쉽게 식도 안으로 역류합니다. 그때 산성이 너무 강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의 식도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했는데 식도암에 걸리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50세를 넘긴 환자가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고 싶다고 하면 먼저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 후에 그런데도 헬리코박터균 박멸을 원한다면 자기 책임으로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태도를 바꿉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작용하는 스테로이드는 기적의 약이라 일컫는데 류머티스와 교원병 등의 자기 면역 질환에서 반드시 처방되는 약입니다. 자기 면역 질환이란 면역이 폭주하여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질병이므로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증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암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은 쉽게 암에 걸립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영구제를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류머티스와 교원병으로 처방되는 복용약과는 비교해보면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은 기본적으로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류마티스와 교염병 치료에는 면역 억제제도 사용되는데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 투여됩니다. 면역 억제제란 명칭 그대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으로 폭주하는 면역을 억제하여 증상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장기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타인의 장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반응 역시도 면역 기능의 하나입니다. 암 환자의 몸속은 면역 억제 상태에 있습니다. 암이 면역을 억제하여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암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의 몸은 무법지대와 같은 곳이라 제멋대로 증식과 전이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면
암 환자와 비슷한 체내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꼴이 되어 암이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가 그런 위험성을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입니다. 무릎 통증은 치유된다. 연골 성분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한 것으로 프로테오글라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 연골의 성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분들을 바깥쪽으로 감싸고 있는 막인 클라겐입니다. 도시락으로 비유하자면 안에 들어있는 밥과 반찬이 연골의 성분들이고 도시락 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콜라겐입니다. 밥과 반찬이 있어도 도시락 상자가 없으면 제각기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도시락 상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시락 상자가 튼튼하지 않으면 연골 성분들을 아무리 보충해도 무릎 통증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고품질 콜라겐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망부된 환자의 무릎을 촬영해보면 뼈 연결 부위 위에 간극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고품질의 콜라겐을 복용한 후에 재차 촬영을 해보면 무릎뼈 연결 부위에 간극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골이 재생된 것입니다. 이유는 콜라겐으로 인해 프레임이 튼튼해져서 연골이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형외과의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인공관절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무릎과 고관절에 통증이 생기면 정형외과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 CT 촬영,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뒤에 느긋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연골은 상당히 닳아 없어졌는데요? 독자 여러분이 환자라면 이렇게 묻겠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노화 현상이므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골은 재생이 안 되니까요. 히알루론산 주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상황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통원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보행이 곤란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밖에 없네요. 이때쯤이면 체념한 상태가 된 환자는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공관절을 하면 걸을 수 있나요? 물론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여러 번 교체를 해야 한다.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단 인공관절로 대체하면 이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동안 서서히 닳아 마모되므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옵니다. 통상적으로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즉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2회에서 3회 정도 교체를 해야 하며 게다가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 조형 검사의 방사선 피폭량은 흉부 엑스레이의 약 2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제약품과 오리지널 약품은 효과가 다르다. 독자 여러분은 복제약품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네릭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을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다른 제약사에서 만든 복제약품을 의미하는데요. 후생 노동성은 그것의 약효가 오리지널 약품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복제약품 메이커 역시 그렇다고 주장하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독자 여러분이 복제 약품은 오리지널 약품과 효과는 같고 가격은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세뇌당한 것입니다.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 약품이 동일할 리는 없습니다. 복제된 약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저의 경험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치료로는 치유되지 않는 난치성 식도염입니다. 먼저 식도염이 발견된 사람에게 통상적인 치료약을 복용한 뒤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고 치유되지 않았다면 난치성이라고 판단하여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오리지널 약품을 복용한 사람들 모두가 치유되었고 단 한 건도 난치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리지널 약품이 아니라 복제 약품을 2개월 동안 복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 약품의 효능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제 약품은 오리지널 약품 메이커가 공개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약을 제조하지만 오리지널 약품 메이커는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복제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오리지널 약품과 똑같이 만들었다 해도 온도 조건이나 첨가물 등 미묘한 부분에서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것이 효과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에 비유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메밀국수만 전문으로 하는 유명 식당의 메밀국수와 일반 식당의 메밀국수는 맛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동일한 메밀가루로 만든다 해도 유명 식당의 메밀국수와 일반 식당의 메밀국수의 맛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유명 식당의 메밀국수가 더 비싼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제약품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는 제조하지 않으며 주된 제조회사는 인도나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복제약품 메이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혹 TV 광고에서 공장 건물과 제조 과정을 비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한 짝퉁 원료를 정제로 만들거나 캡슐로 만들고 있을 따름이지 자사에서는 하나도 개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품을 복제약품으로 변경한다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복제약품을 처방하면 약사에게는 조제료가 더해집니다. 독자 여러분이 약국에서 복제약품을 선택하면 그 약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약국의 약사들이 복제약품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30%가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부담하는 의료비에는 물론 조제료가 포함됩니다.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의 값은 처음부터 10대 6의 차이가 납니다. 복제 약값이 40% 정도 저렴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조제료가 첨가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작용의 경우 보상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혈당 수치를 낮춰도 당뇨병 합병증은 발생한다. 당뇨병에는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혈당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혈당 수치와 헤모글로빈
A1C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6%대로 하면 합병증의 빈도는 준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뇨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혈관 병변입니다. 당뇨병이 발생하면 어째서 혈관 병변이 자주 발생하는지 그 상세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화된 콜라겐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모세혈관의 주 성분은 콜라겐인데 통상적으로 콜라겐끼리는 서로 다리를 놓듯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 내 콜라겐이 노화되어 통상적인 다리와는 다른 엉뚱한 다리를 놓아버리는데 그것을 노화가교라고 합니다. 노화가교를 만든 콜라겐은 더 이상 정상적인 콜라겐이 아니기 때문에 노화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이 노화가교는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 출혈하거나 잘 막히게 됩니다. 눈의 망막 모세혈관이 터져서 출혈하면 안저출혈이 되며 발에 모세혈관이 막히면 발에 괴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효과가 없는 약을 부적처럼 처방한다. 혈액순환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독일의 바이엘사가 판매하는 바이아스피린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이아스피린은 바이엘사의 아이스피린이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진통소염제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혈액순환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단가도 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0억 달러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약효가 순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뇌경색의 재발을 막는 예방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아스피린이 이런 병들을 예방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제약회사가 인터넷 회의를 개최했을 때 바이아스피린이 주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소화기 내과 의사가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바이아스피린이 심장병과 뇌경색 재발을 예방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순환기 내과 의사는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오갔던 그들의 대화 내용을 틀림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바이아스피린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약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 의들에게 물으면 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적 같은 바이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소화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장 위축도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다른 소염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통제이기 때문에 궤양이 생겨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며 하열이나 빈혈 등의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궤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적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 책의 결론으로서 신뢰할 만한 의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책 속에서 소개된 수많은 사례를 포함해 정리한 뒤에 앞으로 의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만한 의사를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입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병원 순위는 조작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전혀 믿을 바가 못 되지만 입소문은 믿을 만합니다. 소문난 의사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지방에서 가장 오랫동안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개인 병원이 살아남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거에는 개업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환자가 찾아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장기간 개인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의사라면 그만큼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좋은 점이 없으면 환자는 몰려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평판이 좋은 의사나 장기간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가 있다면 일단 진찰을 받아보고 그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것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의사들의 사례,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는 의료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이었습니다. 일본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